진짜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음성 녹음이 시작 잘 원활하지 않아서 다시 바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시황 이슈 브리핑입니다. 어둠 속의 촛불, 이 내용은 제가 어제 깜빡하고 바꾸지 못했습니다. 어제하고 동일하네요. 트럼프의 미팅, 메르켈, 시진핑 소통과 불통 사이, 실업률로 보는 미국의 FOMC 금리 인상 여부, LG전자, LG노텍 진짜 왜 잘 나가는 걸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미팅입니다. 고조되는 미국, 독일 통상 갈등, 미국이 독일뿐이겠습니까? 유럽에서는 독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대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중남미 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를 대상으로 했고요. 결국 자신들의 기준에서 무역 흑자 국가들은 타겟을 잡는 거죠. 굉장히 강경 발언들을 각을 세우면서 발언했습니다. 한 예로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만든 BMW 미국에서 팔면은 확 관세 매겨버린다? 그 다음에 나바로 위원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 나바로 위원장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강경한 사람이에요. 보호무역이라든가 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하는 사람인데 대동무역 적자 가장 어려운 문제. 양국무역에서 독일만 WTO 부가가치세 혜택을 받다. 독일의 유로화 가치의 큰 폭 절하 유도에 미국 착취했다. 아니면 독일에게 아주 앙금을 잇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메르켈 정부는요, 역으로 독일이 유로화 가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 항변을 했고요. 미국 기업의 독일 수출에 고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너네들이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기업 경쟁의 덕분이다. 결국에 트럼프 행정에서도 독화살을 날릴 정도로 막 따다닥 떠들면 메르켈 정부는 방어하는 항변을 좀 했습니다. 논리적으로요. 근데 이들이 드디어 오늘 만납니다. 오늘과 14, 15일 날 만납니다. 이 만남에서의 어떤 소통이 되느냐 또는 불통이 되느냐, 여전히 각을 세운 것에 완화가 되느냐, 각을 세운 것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이 그 각을 그대로 세워놓고서 회담이 마무리되느냐인데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경 발언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 얘기가 신경 쓰이기도 할 겁니다. 경제라든가 증시라든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덧 트럼프 당선인이 된 이후에는 그런 강경 발언에 있어서 각을 세우고, 그죠? 있더라도 시장이 오히려 불안함을 가질만 한데도 흐름은 불안함을 느끼지 않나 봅니다. 이는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트럼프의 저런 강경 발언들은 협상하기 전에 하나의 수단용 아니냐. 결국에 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가 유별난 게 아니라 공화당이 원래 해왔던 정책들입니다. 다만 그 발언의 수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과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중해주면서의 협상하는 태도가 있는데, 존중해주면서의 협상하는 태도보다는 자신의 어떤 발언을 굉장히 강경하게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협상을 이끌어낼 때 상대방이 좀 수용하는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게끔 하나의 협상의 어떤 태도라 할까요? 이런 거지 정책의 어떤 변화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메르켈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오늘과 내일 있는데 이 과정과 협상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라는 관점. 왜냐하면 이 각을 세운 것이 완화되면은 일단 증시 및 경제 상황에는 긍정적이나, 각을 세우는 것이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다음 중국도 미팅이 미국 매체에 따르면 4월 초경에 플로리다 도널드 트럼프 자신의 별장에서 있을 예정인데 거기서도 별반 다른 내용이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칫 시진핑하고의 만남은 불발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점들이 한국 트럼프의 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옐런하고의 미팅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미팅에 따라서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정책과 변화의 흐름들이 어떤 식으로 한 발짝씩 이동할지 주목을 해야 될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16일날 미국의
예산을 공개하는데요. 공무원을 확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과거에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했기 때문에 대규모의 감축이 불가피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잘못됐는데 트럼프의 통신정책이 아니라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앞둘 수밖에 없죠. FOMC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번인지 아닌지 말들이 많을 텐데 결국은 추이 자체는 금리 인상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인데 다만 금리 인상 시기에 제가 미국 증시가 급락 나오기보다는 흔들어 놓는 등락 과정 상승을 유지한 등락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국은 전형적으로 잘 가지만 그 전부터 다른 나라들 따라갔던 신흥국들, 개도국들, 다른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좀 그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제의 심리적 반영에 부정적으로 반영하는 국가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과거 우리는 두 번 다 겪어봤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시절이 90년대 중후반 그렇죠? IMF까지 불거졌던 내용이었고요. IMF가 아니었어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는 일정 부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우리의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심화돼서 충격을 받았었죠. 2000년대는 기준금리 인상을 미국이 했습니다만 우리는 2000년대 오히려 굉장한 호황을 겪었습니다. 자산 가치가 거품의 거품을 일으키면서 굉장한 증시 상승 효과를 보여줬었죠. 이제 2010년도대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지금 양적 완화 종료하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과연 무엇냐? 결국 가계부채와 부동산 부채 문제가 한 번은 겪을 거라고요. 그러나 과거 IMF처럼 기업들의 부채 문제가 우려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오히려 과거의 그러한 경험 이후에 상당 부분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규모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만은 대기업들은 사실상 부채 비율에 문제가 거의 없어요. 벌써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매출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관점들은 그만큼 기업들에서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들에 우려되는 건 아닙니다. 우려되는 것은 과연 향후 우리나라의 소비 문제에 영향을 줄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당장에 피부에 와닿거나 임팩트 있게 전달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결국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최대한 올린 이후에 불어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가구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중산층 이하의 가구들에게 타격이 클 거라고요. 소위 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그 가구들은 오히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채, 정부부채,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 가계의 부채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이번에 우려된 건 이제 가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소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 근데 지금 당장보다는 서서히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우려가 될 문제다. 어느 날 갑자기 임팩트 있게 빵 터진다가 아니라 서서히 병들어가는 닭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그 지표는요. 실업률이 최고입니다. 미국이 항상 얘기할 때 FOMC 얘기할 때 실업률 얘기하거든요. 실업률이 최고일 때 증시 바닥이고요. 실업률이 최저일 때 증시 고점 영역인 겁니다. 변화 없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몇 퍼센트다. 뭐 예를 들어 선행지수나 경기 동행지수처럼 뭐 몇 퍼센트 정도면 이제 과열이다. 몇 퍼센트면 뭐 과매도형이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최저 실업률 4.7%를 보여줬는데요. 이게 뭐 4%까지 낮아졌지? 더 낮아졌지? 그건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4%대는 상당히 최저거든요. 과거 2007년도가 4%가 최저 실업률이었거든요. 4%가 발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낮아진 거거든요. 미국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돼 있는 거고 그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다만 이번에 이 시점이 아닌가 봐. 다음 회의인가 봐. 올해는 최소한 2차례, 많으면 4차례. 근데 4차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3차례가 가장 이번에 올리면 14, 15 FOMC가 올리면 올해는 3차례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안 올리면 2차례. 올리면 3차례. 근데 안 올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엄청난 문제는 아닌데 안 올리면 만약 올해 3차례를 올린다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는 남은 기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보폭이 양적완화 종료 14년도 하고 15년도 12월과 16년도 12월에 보폭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보폭이 상당히 넓은 그 금리 인상 시기를 가져갔는데 오히려 보폭이 빨라지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받을 국가들은 타격이 클 거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타격이 제법 빠르게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는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 금리 인상 시기에 경제 지표에 따른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건 미국의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금리 인상 시절처럼 자신감을 갖고서 금리 인상 시기를 줄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LG전자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연초부터요. 그런데 LG전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초에만 늘 강했습니다. 상고하저였다고. 상고하저. 2014년도만 좀 오히려 상저하고 드릴게. 2015년도 상고하저. 영업이익률입니다. 요새 휴대폰 그 분홍색 핑크색 막대 영역은 휴대폰 영업이익인데 LG전자의 주가를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이끌었던 걸 보면 휴대폰의 영업이익이 좋은 시절에 당시 초콜릿폰이었잖아요. 휴대폰 영업이익이 좋은 시절에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 휴대폰 영업이익이 적자잖아요. 주가가 침체 내지 다운. 그죠? 휴대폰 영업이익이 조금 살아나는 듯 하면 2014년도에 반등. 2014년도에 반등. 이때 이제 G 시리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휴대폰 사업이 영업이익이 적자일 때 지수는 바닥.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증시의 LG전자의 주가는 상승. 왜 그럴까 도대체? 역으로 보면 이게 최바닥이기 때문에 역발상으로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라는 시각으로 반발 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LG전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고하저식으로 그렇죠? 2011년도만 그냥 다이렉트 하락이었고요. 2014년도에 상고하죠. 2014년도에도 상고하죠. 그 다음 2015년도도 살짝 상등하는 척 하다가 맞았고, 그 이후에 이제 뒷심을 나왔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상고하죠. 과연 올해는 상고하저의 패턴에서 벗어날까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갈까요? 근데 이 흐름은 스마트폰 사업부하고 연관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G 시리즈가 발표된 직후에 LG전자는 특이한 게 갤럭시하고 다르게 갤럭시는 출시 전부터 상승한다면 G 시리즈는 출시 전부터 상승하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출시된 이후에 출시되는 시점에서 상승을 하다가 한두 달 있다가 꺾여버려요. 왜? 영화하고 같아요. 영화가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박스오피스 1위 안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100만 돌파, 200만 돌파, 300만 돌파 되지만 1, 2주 안에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 닫거든요. 개봉. 핸드폰, 스마트폰의 그 판매 추이도 보통 한 달 안에
결과가 나오면 한 달의 판매 추이에 따라서 연판매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가늠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L전자는 그 효과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판명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뭔가 다른 모습일까요? 외국인들의 상승, 지분 상승과 기관들 동심에서 과연 진짜 다른 건지, 어떠한 이유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전자 실적 전망을 보면요, 이제 키움증권에서의 실적 전망입니다. 2016년도와 17년도,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인데 1, 2분기 때 좋았죠. 그러나 3, 4분기 때 나빠져. 결국 주가도 그런 모습. 근데 전년도에는 주가가 보셨다시피 어때요? 전년도에 상고 화저. 또 실적의 반응을 그대로 해줬네요. 그러면 세세하게 볼게요. 영업이익률은 3.8%에서 0.1%.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제조업이 5% 이상은 됐을 때 좋은 건데 굉장히 낮은 영업이익이죠. 매출액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매출에서 홈 부분, 모바일 부분, 가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TV라든가 가전 부분이죠. 네. 43, 41, 41, 47. TV 부분이나 가전 이쪽은 뭐 TV 부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모바일 부분은 29, 33, 25, 29. 홈 부분이죠. 에어컨이라든가 42, 47, 42, 40. 그다음에 VC 전장 부분 아직 1조는 안 되죠. 분기별 5천억, 6천억, 6천억, 8천억. 근데 이제 전장 부분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연말에 되면 4분기에 1조, 분기별 1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전망치입니다. 빨간색의 TV 부분이라든가 전장 부분은 매출은 점진적으로 올 내내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데 모바일 부분은 3, 4분기에 꺾일 가능성을 봅니다. 냉장고라든가 에어컨 등 가전 부분도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망치만 봐도 상고하잖아요. 뭐 상반기 강한 건 인정. 근데 하반기가 강해졌지 아니면 이게 이 실적 전망이 틀릴지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틀리다면 L전자 하반기에도 강해지겠죠. 그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굉장히 선반영돼서 상승했던 것을 과연 추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일까?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 왜? 한 번은 돌다리를 두드려주는 눌림목이 형성될 거란 얘기죠. 키움증권에서 이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부증권에서 나온 리서치를 보면 H사업부분 보면은 똑같습니다. 45, 45, 48, 53. 모바일 부분은 32, 39, 32, 37. 동부증권 쪽이 조금 더 후하게 쳐주긴 했어요. 키움증보다. 근데 이들도 보면은 3, 4분기에 모바일 부분이 줄어드는 걸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3.5, 4.0, 3.4, 2.3. 그렇죠? 여기는 5.1, 4.3, 3.6, 2.8. 키움은. 그러니까 둘 다 동일한 것은 하반기에 좀 약화되는 거죠. 상반기엔 강하더라도. 이게 좀 차이점인데 그렇다면 결국에 L전자의 실적이 이대로가 간다고 하면 상고하죠 거고 이대로 아니다. 올 하반기에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L전자의 주가는 어떻겠습니까? 1년 내내 상승은 아니겠죠. 어떻게? 초반에 강해졌다가 뭐 2분기에 살짝 출렁출렁 눌림을 받다가 실적 좋네 하반기에도 좋아지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실적 전망이라든가 그런 과거의 패턴처럼 올라가다가 더 가다가도 꺾이고 오르고 누르고 하다가 하반기 안 좋으면 다시 눌릴 거란 얘기죠. 근데 특징은 전체적으로 보면 컨센서스 전체의 평균을 또 한번 볼게요. LG전자가 올해 일단은 뭐예요? 2015년도하고 16년도보다는 연간 영업이익이 확실히 높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컨센서스는. 그렇다면 2015년도의 연말종가 53,800원, 전년도 연말종가 51,600원, 대략 54,000원은 낮아질까요? 낮아진다면 실적에 무리가 없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낮아진다면 저가 매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54,000까지 내려간다면 올라갔다가 6만원을 하야거나 내려오는 것들은 눌림목 과정이 될 거란 얘기죠. 왜? 2014년도의 실적을 본다면 그럼 결국 얘는 7만원 정도가 1차적으로 올해 공간이 상승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일 거고 하단은 55,000원이 지지하는 형태. 그러니까 연간 실적이 이 컨센서스로 나온다면 또는 동부증권이라든가 키움증권의 어떤 연간 실적대로 나와준다면 사실상 주가는 올해 LG전자는 오를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LG전자의 연초 강세가 매우 가파른라서 부담스러운 국면은 맞으나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에서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긍정적이진 않으나 연간 추이로 본다면 올해 LG전자는 상승에 유지를 할 수 있는 상승 파동이 유리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전 부분을 보면요. 월프라고 일렉트로닉인데 지금 계속 넘버 3였거든요. 새 업체를 가전 부분만 보면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이런 거. 그런데 전년도에 넘버 2로 올라섰습니다. 넘버 3에서 넘버 2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호전됐다고 봐야 되겠죠. 긍정적. 또한 이 세 업체들을 비교했을 때 LG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또 가장 돋보입니다. 이 가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지가 않기 때문에 4%대도 안 되는데 LG전자는 결국 모바일만 잘 되면 괜찮은 기업이에요. 모바일만 잘 되면 가전도 잘 영업이익률 높고 TV 부분도 좋고 다 좋거든요. 전장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흐름이 잘 나오고 있고 모바일 부분만 잘 되면 되는데 일단은 가전업에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 긍정적이죠. 매출도 넘버 2로 올라섰고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부분을 살펴볼게요. G3, G5, 갤럭시 S7, 아이폰 7 전년도에 나왔던 거를 비교를 해보면요. 난 굉장히 G3, G6가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이제 아이폰 8은 올 하반기에 나올 거고 갤럭시 S8은 3월 29일 날 출시될 건데 G6는 올해 출시된 거잖아요. 근데 전작 제품들 갤럭시하고 아이폰의 전작 제품들하고 비교해보면 하드웨어 성능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서의 조금 더 커짐? 확대? 이것 빼고 뭐 메모리라든가 AP라든가 카메라도 듀얼 1300만화소나 얘네들은 전년도에 1200만화소인데 전면 500만화소 특별히 달라진 오히려 G5보다도요 뭐예요? 카메라 부분은 더 낮아졌어요. 후면 1600이잖아요. 전면 800. 어떻게 전작보다도 어떻게 더 뒤로 후퇴할 수가 있지 카메라가? 난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LG. 그럼 카메라 성능만 보더라도 아이폰 7, 7 올해 아이폰 8 나오거든요.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뭐 지문인식, 뭐 방수발 이게 뭐 엄청난 기술입니까? 구글의 음성 비서 서비스 뭐 어시스턴트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에 또 영어하고 독일어밖에 지원 안 해요. 그러면 지금의 주가 상승은 스마트폰 가지고만 상승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럼 더 한번 살펴볼게요. G 시리즈가 과거 판매된 거 보면요. 연간 600만 대가 제일 많이 판매된 겁니다. 600만 대에 근접했을 때가 G3가 그리고 G4, G5 계속 감졌거든요. G6 예상은 한 600만 대라고 해요. 근데 600만 대가 달성이 됐을 때 수익이 나냐? 아니요. 600만 대가 돌파돼야 손익분기점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과연 600만 대 될까요? 웃긴 건요. LG전자 해외에서 호평이라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 호평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지. 외국 사람들 호평이라고 하면 그런가 보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내에서 판매가 됐는데 첫날 2만 대 판매 개통 예약이 1만 대였고요. 첫날 개통이 2만 대 이틀 만에 3만 대 나흘 만에 4만 대래요. 이게 흥행 돌풍일까요? 난 저게 흥행 돌풍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 계산으로. 왜냐? 결국 갤럭시 시리즈 나오기 전까지만 호랑이 없는 거에서
여우가 왕노릇한다고요. 딱 그 꼴이라고요. 갤럭시 나오면 그때 가서 이제 판이 달릴 거라고. 갤럭시 나왔을 때 하루 판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서 선방해주면 그때 가서 LG전자는 스마트폰 올해 사업 괜찮겠구나. 판명이 되는 거고요. 만약 갤럭시 나오고 나서 확 떨어지면 1만 대 수준이 안 되면 쟤는 600만 대 올해도 안 돼요. 600만 대면 올해도 300만 대 될까 말까 될걸요. 그러니까 현재 G시리즈는 언론 플레이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금의 주가 상승은 일단 G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올해 스마트폰 사업이 실적이 그나마 전년도보다는 더 나빠지진 않을 거야. 최악은 벗어난 거야. 대신 TV와 가전 부분, 전장 부분이 나아지니까 이제 바닥은 탈출할 수 있어. 그리고 연간 실적과 저 PBR이라는 거 두고 봐라. 나도 우리 기업 이런데 저 PBR이야.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봐주는 시각이 아닐까? 다만 워낙 1분기 지금 올 초 들어와서 가파른 상승 때문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매입을 하거나 대응의 관점은 좀 더 너무 서두르는 관점이 아닐까? 좀 침착하게 지켜봐도 충분히 눌림목 매수를 볼 수 있고 또는 눌림목 과정에서 이건 더 이상 추가 상승이 안 되는 거야 판단을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재고 시점이 올 거기 때문에 현재의 상승은 너무 가파르다. 단 올해 연간 상고화저식으로 갈지 또는 굴곡 상승으로 갈지 연간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상승의 흐름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는 보여지나 이 가파른 추세가 1년 내내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전자 MC사업부입니다. 아까 이거 보시면 이제 MC사업부의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모바일 쪽이. 그 다음에 LG노텍입니다. LG노텍을 보면 LED는 과당이에요. 이제 LG노텍은 계속 영업이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럼 LG노텍 왜 이렇게 잘 갈까요? 광학솔루션 부분이에요. 광학솔루션 부분이 보면 3028 올해 무려 44까지 나와요. 엄청난 큰 폭의 거의 50% 이상의 매출을 성장률을 보여주니까요. 그 다음에 LG노텍은 이제 LED라는 회사보다 이제 광학솔루션과 전장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비중이 전년도에도 광학솔루션이 50이고요. 전장이 2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LG노텍은 광학솔루션과 전장 부분을 봐죠. 광학솔루션은 뭐냐? 카메라거든요, 결국. 그럼 이건 다 어디로 가냐? LG는 아이폰과 G시리즈. 여기가 잘 되면 LG노텍도 잘 되는 거죠. 근데 LG전자보다 LG노텍이 좀 더 나은 건 얘는 아이폰에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이폰 8에 올해 공급을 하니까 듀얼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5.7%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 있어서의 성장이 광학솔루션 부분과 전장 부분이 근데 아까 LG전자도 보셨다시피 전장 부분은 꾸준히 성장하잖아요. 절대적 규모가 이제 아직 분기별로 조 단위를 못 넘어서 그렇지만 연말 가면 1조 단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보다 LG노텍의 상승은 수상합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연간 실적도 이제 올해 합계를 보면 매출액이 지금 전년도면 살짝 눌림이고 올해 더 증가되는 건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긍정. 그리고 223-104 올해 만약 이 예상 실적 전망치대로 417처럼 나오면 LG노텍은 주가가 무조건 상승이죠. 그 다음에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것도 보시면은 별반 다 하지 않습니다. 광학솔루션 부분의 성장, 그쵸? 44나 43이나 전장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이익도요, 3.6, 1.8, 5.5%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HMC에서는 영업이익이 417인데 여기는 영업이익이 378이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최근 2년사에서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G노텍은 결국 아이폰 8에 대한 출하량 비중이라든가 아이폰 8에서의 전체적인 듀얼 카메라의 성장, 듀얼이
최근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가 이 듀얼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거든요. 주가 상승이. 전년도에 듀얼 카메라가 좀 더 채택이 비중이 확대되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전년도보다는 올해 더 확대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결국 듀얼 카메라에 관련된 기업들은 올해 성장이다. 주가 상승이 모멘텀이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노텍은 보시면 이 값하는 게 틀리죠. 2014년도에 강력했는데 그렇다면 결국 LG노텍은 주가 상승이 가파른데 누른다 하더라도 빠지는 흔들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눌림목 과정으로 봐줘야 된다고 볼 것 같아요. 눌림목 과정으로. LG노텍은 전년도를 사실상 최악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전년도 실적을 보면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있을 때 전년도의 실적이 최악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국면. 결국 2014년도가 3천억이잖아요. 그럼 2014년도에 3천억 대니까 최고점 때가 15만원 대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때가 있는데 2010년도 때를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인데 지금 보면 이때는 1,500억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LG노텍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주가가 10만원은 이탈될 가능성이 없고 그렇죠? 15만원 그리고 2010년도에 종가가 있는 13만원대 그럼 향후에 13만원대를 넘어섰다가 눌리는 과정들이 있을 땐 LG노텍은 눌림목 과정으로 매수 관점 유지할 수 있겠다. 올해는 연간 양봉이냐 음봉이냐 할 때 연간 양봉 확정이에요. LG노텍은. 단 연간 상승률이 지금 46%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가 100%를 간다 치더라도 100%를 간다 하면 그렇죠?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8만원 19만원. 그럼 굳이 13만원대에서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겠다. 눌림목 과정을 봐주는 관점으로 LG노텍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전략 3월달 고조 예상포 이 그림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278, 265 범위 종지수 2140, 2040 범위 시장 유역, 굴곡 유역 내렸다 올려서 계속 중하순까지 3월달 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렸다 올려서 좀 더 올라가고 좀 더 올라가다가 눌리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눌리는 폭이 양호하게 눌리는 건 초록색이고 올라가는 폭이 좀 더 크다가 눌리는 건 파란색이고 오른 폭이 좀 더 있다가 빠지는 폭의 크기가 다른 건 갈색과 검정색입니다. 고저범입니다. 3월에. 그 다음에 이 부분 올해 2004년과 12년도 같은 눌림의 흐름일 거냐 2002년도 같은 유형일 거냐예요. 1, 2, 3월에 연속 양봉으로 나온 해는 IMF 이후엔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과 2015년 두 번뿐인데 올해 과연 월봉의 1, 2, 3월 달이 연속 양봉이 나올지 지켜보자고요. 데일리 선물 예측입니다. 데일리는요. 어제 고점을 넘어서면서 갈색선을 깔고서의 왔다리 갔다리 하는 하루가 되느냐 어제 고점을 못 넘어서고서 갈색에서 주황색 사이에서의 왔다리 갔다리가 되느냐 그리고 어제 상승갭은 필갭입니다. 272.5 이게 선물 데일리 시황입니다. 진짜 시험 마시겠습니다.